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야 시간에도 제가 소식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날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지, 또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사체 쏜 것에 대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지금 군 당국은 추정하던데요. 일단은 이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극초음속 미사일, 소위 이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예. HGV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또 그것이 아니면은 마브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기동식 재진입 미사일,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르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상당히 다른데, 초기, 그러니까 1월 5일날 발사했을 당시만 해도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후자, 소위 이제 기동식 재진입 미사일에 가깝다라고 이제 약간, 평가를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발사한 것이 정확하게 이제 내일 북한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원이 공개가 되겠지만,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추정한 거리라든가, 비행 거리라든가, 고도, 속도 등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HGV, 소위 이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HGV, 소위 이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한 대기권 한 100km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100km 정도까지 탄도 궤적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예. 로켓체가 이제 분리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는 이제 하강하면서 수평 비행을 이제 소위 글라이더 방식으로 쭉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 글라이더 방식으로 수평 비행하는 과정에서 상하 좌우로 상당히 벌칙적으로 이제 기동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목표물까지 가는 과정에 이걸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요격 체계, 미사일 방어망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반면에 이제 소위 이제 마브라고 얘기하는 기동식 재진입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하고 동일하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네.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대기권을 다시 진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동성이 좀 발휘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궤적은 탄도미사일 궤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HGV 같이 소위 이제 변칙성이라든가 기동성은 훨씬 더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발사한 이후에 궤적을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끝부분에서 상당한 기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이제 요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요 차이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가 이제 아방가르드라든가 이런 신체 개발해서 지금 배치돼 있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 HGV에 속해서 상당히 이제 첨단화되어 있는 사양이고, 또 지금 중국이 개발하고 또 사실상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HGV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HGV의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동식 재진입체 미사일인지가 사실 논쟁적인 좀 부분인데, 네. 오늘 미사일 발사 추정하고 있는 지금 고도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HGV, 소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가고 있는,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일환으로의 발사 실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5일 그리고 엿새 후인 오늘 이렇게 발사한 세 발사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속도가 마하 3, 마하 6, 그다음에 오늘 마하 10까지 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HGV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속도의 수준은 상당 부분 이미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것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소위 정밀 유도 장치를 내장하고서 소위 이제 글라이더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칙성들이 정말 실제로
제대로 기술적으로 구현됐는가. 네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은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HGV, 소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기술적 과정의 실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평가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발사 시점이 좀 묘해요. 네. 엿새 전에 발사 마치고 이 발사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엿새 만에 또 미사일 또 발사했거든요. 네. 이 시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북한이 보통 이제 과거에 신종 무기들, 특히 이제 신종 미사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의 발사 실험을 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 패턴을 보면은 보통 성능 확인을 위해서 2, 3회 발사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통 며칠 간격 내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특정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발사를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씩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 2, 4번 발사를 한다면은 최소 뭐 6번에서 최소 9번 정도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 즉 말해서 이런 신종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점검해야 될,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발사 계획, 소위 발사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해 9월에 발사하고 나서 좀 더 이제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발견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장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부분이 지금 북한이 연구 개발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발사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군 당국에서의 그 1월 5일 발사에 대한 평가,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뭐 북한 유엔 차원에서 그 소위 1월 5일 발사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회의가 소집돼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들을 일부는 고려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아마 발사 계획 일정들을 미리 수립해 놓고 뭐 타이밍상 하루 이틀 정도나 며칠 정도는 당길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발사 계획의 일환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 소재, 북한 이슈 자체가 대선에서 이렇게 딱 그 효과를 발휘하거나 주목을 받는 시기는 좀 지난 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북한이 이런 전략 무기를 실험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을 이 남북관계나 또는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과연 얻을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별로 그닥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의 대선보다는 이미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열면서 공개적으로 전략무기 개발 5대 중대 가업을 그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5대 중대 가업들을 올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달성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6일이 김정일 탄생 80주년이고요. 네. 또 4월 15일이 김일성 탄생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서히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라고 표현하는 5년 단위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80주년, 110주년이 해당이 되고요. 네.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그 기념일로 치러진 때가 바로 김일성 탄생과 김정일 탄생입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아마 총비서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성과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꺾어지는 해, 이런 정주년의 기념 행사가 있는 이 해를 나름대로 뭔가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많이 달성한 부분은 국방력 강화 부분이니까 네. 이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전략무기 5대 중대 가업 중 일부를 최소한 5월의 상반기 또는 1, 4분기 내지는 2, 4분기까지 일정 부분 좀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많은 부분 성과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쪽에 약간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이 뭐 중국과의 어떤 갈등 부분, 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서 뭐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 미국이 어떻든 국제 현안에 관련돼서 지금 정책 집중도가
북한에 이렇게 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관심이 좀 다른 데 가 있고 또 한국이 좀 대선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자신들이 그 빨리 완수하고자 하는 이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이 시점에 적절하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활용해서 실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면은 뭐 한반도 저쪽 끝에서 이쪽 끝, 남쪽 끝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네네. 우리를 겨냥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개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킬체인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뭐 북한의 공식적인 이제 발언을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의 입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 자신들에겐 주적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략무기 개발은 한국을 위협하거나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 이상 이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어떻든 자신의 전략무기 개발을 5년 내에 최대한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들을 어떤 특정 상대를 위해서 개발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갖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든 자신들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의 대부분이 한미의 어떤 전략 자산 또는 한미가 갖고 있는 어떤 전력의 상당 부분 대응해서 또는 그것을 압도하거나 그것을 보복하거나 그것을 생존하기 위한 무기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신종 무기 보통 개발했던 것들은 우리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뭐 뚫을 수 있는 틈새를 놓을 수 있는 무기들이 있고 또 일본에 있는 미국의 제7함대가 이제 전시증원 시에 한반도로 이제 전개될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저지시키는 용도의 사거리에 그런 해당되는 미사일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언제든지 그런 한반도의 주요한 사항들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군사적으로 보복하거나 할 수 있는 용도의 무기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입장이 표면적으로는 위협하기엔 용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기가 갖고 있는 특성상 충분히 이제 위협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또 무기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